네,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을 수사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낙선을 목표로 한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인지 아니면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범죄 첩보 이첩이었는지 상반된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네, 검찰의 수사 상황과 그 밖의 재판 소식들 오늘 이경렬 변호사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관련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먼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에서 앞서 있던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 하명 수사를 내린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된 것인데요. 예.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과 청와대가 팽팽하게 이제 다투고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면 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제 지방선거를 약 3달 앞둔 시점에 김기현 당시 전 울산시장의 그 측근 비리 혐의로 울산시장 부속실을 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경찰은 선거를 약 또 한 달 앞둔 시점에 김기현 당시 이제 비서실장 등이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그런 혐의로 기소의견을 송치했는데요. 그 기소의견이 송치된 이후에 선거가 진행이 됐었고 그 선거 과정에서 이제 김기현 전 시장이 낙선을 하고 성철호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 올해 3월 울산지방검찰청은 이 전 시장의 비서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 과정에 이제 청와대 개입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고요. 이에 대해서 노영민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대로 이제 첩보를 이첩했을 뿐이고 수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예. 그리고 백원우 전 비서실장도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대로 업무 분장에 따라서 행정 처리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즉 첩보가 어떻게 들어왔고 그리고 첩보를 어떻게 이첩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중요한 것도 또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이 이 첩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익명의 제보자라고 하는데 그 익명의 제보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졌는지에 예. 대한 확인이 되고 있지 않고요. 또한 이 첩보가 전달되는 과정의 문제인데요. 백원우 전 비서관을 통해서 됐고 그다음에 박영철 비서관 그리고 다음에 경찰로 이제 박형철, 박형철 비서관 통해서 이제 이전되고 또 경찰에게 넘어갔는데 이 과정에 어떤 이제 개입하거나 어떤 첩보에 대한 이제 수정이나 보완 작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에 백 전 비서관을 소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시나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첩보가 어떻게 전달되어 있는지 과정에 대해서 지금 밝혀지지를 않았습니다. 예. 아마 검찰에서는 선거에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이 당시에 뭐 민주당 후보 측에서 흘러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그 아파트 건설 공사 관계자를 통해서 들어왔다거나 아니면은 청와대 직원을 통해서 들어왔다거나 이런 식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이 조사 과정에서 그 첩보가 어떻게 흘러 들어왔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첩보가 이제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또 개입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개입됐다면 어떤 내용이 또 추가가 되거나 보완된 것은 있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를 했던 황운하 대전 경찰청장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서 명예퇴직을 신청을 했는데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 불가 통보가 나온 겁니까? 이 불가 통보는 이제 법률 규정을 좀 보아야 됩니다. 예. 일단은 공직선거법을 보면은 이제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90일 전까지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황 청장은 이제 내년 20일 대 총선에 나가려고 한다면 4월 15일인 점을 감안하면 1월 16일 전에는 이제 공직에 물러나야 하는데요. 예. 대통령 훈령에 따르면 이제 요 비위와 관련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은 의원 면직이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명예퇴직이 안 된 부분이고요. 네. 여기 대해서 이제 황 청장 측은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한가요? 그 헌법 소원은 헌법재판소법 68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이제 공권력의 행사에 따라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어떤 법률이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헌법 소원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 황 청장 측은 아마도 이제 기본권이 본인의 뭐 행복추구권, 재산권
아니면은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 당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68조 1항의 헌법 소원을 제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선거가 곧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집행을 뭐 정지시킬 수 있는 뭐 법적인 절차가 있는 것인지를 변호인단과 아마 많은 이제 고려를 해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이제 첫 공판이 시작이 되는데 검찰은 일단 이걸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불법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조항을 보면은 이 타다의 운행 자체가 법을 교묘하게 좀 피해가서 좀 허용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여객 자동차법상에 보면은 네네.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거나 알선하면은 이제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외 조항을 두면서 그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외 조항을 보면은 여기서 문제되는 조항은 이제 11일 이상의 그런 승합차 를 예, 이용할 예. 경우에는 임차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예. 이 예외 규정에 따른다면은 이 타다의 서비스가 이제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검찰은 왜 이게 불법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을 교묘하게 피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택시를 운영하는 것과 똑같다고 본 것이죠. 네. 그러니까 법을 형식적으로 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아야 된다. 그리고 이 법의 입법 목적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법의 입법 목적은 이렇게 택시처럼 사용하기 위한 그런 법이 아니었고 예. 그 여행객들이 들어와서 단체 여행객들이 이렇게 승합차를 이용해가지고 관광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예. 이런 식의 산업을 장려하겠다고 이제 법이 규정된 것입니다. 예, 예. 근데 그것을 그런 법 목적을 피해서 사용하는 이 타다의 서비스가 법을 위반한다라고 지금 검찰을 보고 있는 것으로 예. 판단됩니다. 그러면 타다 측은 어떤 입장인 건가요? 타다 측은 일단은 법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법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서울시와 어떤 법을 들어서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예. 여객 자동차 법상의 예외 조항에 우리는 해당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에 따라야 된다. 그리고 타다 측에서는 이제 서울시와 국토부에서도 승인을 받았었고 또 이 예외 조항에 그대로 이제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들은 불법을 한 것이 아니다. 그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이 예외 조항이 들어온다고 보아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승인이 난 거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1년도 넘게 이제 타다라는 서비스가 운영이 되었었는데요. 예.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 문제가 된다면 서울시에서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거나 예. 사전적 조치를 취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판단이 나옴에 따라서 이제 서울시가 조금 비난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타다 관련돼서 이제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지금 국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 법 개정 여부에 따라서 사실 이제 이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큰 쟁점이었는데 지금 법이 지금 개정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아하. 그 부분도 좀 이제 고려 요소로 생각됩니다. 그럼 행정부 측에 그러니까 서울시와 국토부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은 없는 겁니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법에 따라서 이제 시도 해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따로 뭐 어떤 법적 제재 조치라든가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무죄를 판결을 받은 교사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는 또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일단 좀 개요를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먼저 사실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예, 예. 그 이제 A 씨가 이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경기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중학교의 학생 여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10여 명에 대해서 이제 머리 등 어깨, 팔 부위 등을 이제 쓸어내리면서 이제 뭐 칭찬을 하거나 이런 예. 행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 예. 40여 차례나 해당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제추행 혐의로 이제 검찰이 기소한 사안입니다. 머리, 등, 그리고 뭐 어깨, 뭐 이런 부위가 거기에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 또 재판 결과가 좀 갈린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체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라는 거, 예.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라는 부분이 사실 조금 상대적인 부분이라서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1심과 2심이 완전히 이제 다른 판단을 한 것인데요. 1심에서는 이제 성적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위였다. 터치한 부분이. 예.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성에 대해서도 이제 칭찬과 격려를 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보면서 이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이제 불편함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예, 예. 2심에서는 이제 그 피고인이 신체적 나이가 이제 중년 남성이고 사춘기 여성들에게 친근함이나 이제 뭐 격려를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좀
그 선을 넘었다, 과도한 행동이었다라고 본 것이죠. 예. 그리고 성적 민감도가 이제 아주 높은 부위에 대해서 뭐 본질적으로 이제 차이가 없다 등이나 이제 머리를 만지는 부분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 추행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이제 성적인 이렇게 혐오감을 주시는 그런 유형력 행사, 그러니까 폭행이 법률상으로 폭행이 동반돼야 되는데 폭행이 어떻게 넓게 보면 이제 유형력 행사라고 있는데 예. 그 유형력 행사를 아주 넓게 본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따른 판단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슈들을 만나봤습니다. 이경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